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예. 자, 8월 6일. 8월 6일은 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이죠. 어, 우리나라 한글이 수출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2009년 8월 6일.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그 찌아찌아족이라는 그 부족한테 그 한글이 수출이 돼서 거기서 한글을 쓰고 있죠.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읽을 수는 이제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그쪽 사람들도 우리나라 뭐 국어 교과서를 보고 아니면 어떤 그 자료를 보더라도 읽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뜻은 뭐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신들의 말을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해준 하나의 수단이 바로 한글이고 그 한글이 이제 처음으로 한반도가 아닌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글자로서 어, 수출이 된 그날이 바로 8월 6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된 날이 바로 또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참 세계사나 유럽사 아니면 뭐 어느 나라 역사든 그렇게 크게 깊이 전공을 하지 않고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송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래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갖고 한번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유럽사를 접하다가 보면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이제 존재가 있죠. 영어로는 홀리 로만 임파이어라고 그 지금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딘지 모르게 유럽을 들여다보면 이게 흐릿해요. 실체가 잡히지 않는. 지금의 유럽에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어떤 그 경계선이 있었나 하고 따져보면은 그런 것도 아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갖고서 또 굉장히 그 인구의 해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나라인지 없었던 나라인지 그 실체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안개 같은 나라가 바로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뭔지 한번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 안개같이 그 실체가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이 제국이 뭐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그 수백 개의 그 영방 국가들, 영지로 구성된 그런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였기 때문에 어, 외부적으로 봤을 때 무슨 경계선이 있는 나라도 아닌 것 같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기엔 또 뭐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이제 흐릿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여기서 이제 영방국가라는 게 나옵니다. 테레토리얼 스테이트라고 영어로는 돼 있네요. 그 영방국가란 그 영토를 가진 봉건국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국가 이런 그 체계를 갖췄다기보다는 어, 그러나 자체적인 어떤 지배권 정치 체계를 갖춘 독립적인 지방 국가이기는 한데 어, 현대와 같은 그런 개념의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또 조금 어설픈. 하여튼 그래서 그 영광 국가를 이제 통치하는 지배자들을 보면은 공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제후, 그다음에 뭐 주교, 대주교, 다양한 지위에 있는 그런 지배자들이 이제 통치한 그런 이제 국가가 바로 영광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 현대 국가하고 조금 뭐 뭔가 그 다르죠. 현대 국가는 어, 글쎄 뭐 주교, 대주교, 제후가 통치를 한다. 뭐 이런 건 좀 어울리지가 않죠. 어찌됐든 그 외형상으로는 신성나무제국 황제의 이제 전체적인 신화가 되지만은 내부적으로 그런 그 영방 국가들이 쭉 이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뭐 내정, 그러니까 국내 정치, 영내 정치도 하지만 또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 체계도 갖추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또 외교적인 기능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자치권들을 다 각 자치권을 가진 나라. 또 크고 작고 뭐 어떤 건 아주 규모가 크지만 어떤 건 아주 규모가 작고 무슨 뭐 동네 마을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걸 다 포함해 갖고 그 범주를 하나로 묶어갖고서 우리가 신성로마 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뭐 내정이라든가 군사라든가 그다음에 외교라든가 이런 자치권을 가진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뭐 바이에른, 작센 같이 이런 큰 공국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영지나 도시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 뭐 세속 국가와 그러니까 세속적이라는 얘기는 뭐 종교적인 게 이제 가미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세속적인 국가도 있고, 그다음에 주교령이나 수도원령, 뭐 이렇게 종교인들, 그 성직자들이 이제 그 영광국, 영지를 갖다 대표하는 그런 종교국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렇게 이제 막 합쳐진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시기별로는 물론 이제 그 영방 국가가 적었을 때는 한 300개 국가, 많았을 때는 뭐 한 1000개 영방 국가들이 이렇게 뭉쳐갖고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하나의 그 어떤 제국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성 로마 제국이 그런 형태로 쭉 어떤 역사를 나름대로 이어오다가 바로 오늘 8월 6일 그리고 1806년 8월 6일 바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됐다.
해체라고 하는 건 멸망이죠. 네. 멸망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로마 제국의 그 탄생부터 이렇게 멸망이 되는 그 시점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개략적이나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성로마 제국의 해체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성로마 제국의 해체, 즉 멸망이죠. 1806년 8월 6일 오늘 바로 그 신성로마 제국이 멸망한 날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신성로마 제국이 안개같이 잡힐 듯 아닐 듯 뭐 그런 이제 존재인데 그 신성로마 제국의 그 개요와 명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게 이제 성립이 언제가 됐느냐? 오토 1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국 독일과 이탈리아 양쪽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912년에 출생을 해서 973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962년에 왕이 돼갖고 973년 죽을 때까지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제 그 왕의 재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962년 2월 2일 이 오토 1세가 이제 왕이 이제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황이 이 로마 교황 요한 12세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럽이라는 그 동네가 그냥 불안하죠. 이탈리아 뭐 왕국이 뭐 있지만은 그 로마에 이제 그 있는 그 교황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잘못하다가 그 자객들한테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그러니까 이 신성로마 제국이다라고 해갖고서 이 커다란 그 이제 제국의 어떤 그 범위를 정해주면서 그 황제로 다 임명을 한 거예요. 이 교황이. 그래서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바운더리도 없는 것 같으면서 또 없는 것도 아니면서 어지간 그렇게 이제 성립이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성로마 제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했느냐? 홀리죠, 홀리, 신성. 교회 축복을 받은 정통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황이 임명을 했으니까. 교황이 황제관을 갖다, 이렇게, 씌워준 거니까, 뭐, 직접 씌워줬든, 뭐, 받아갖고 썼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관을 쓰고서 이제, 황제가 돼갖고서 이제 제국이 시작이 됐는데, 교황으로부터 그 이제 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신성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홀리죠. 신성. 그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이제 계승자라는 그런 상징성을 이제 갖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국은 뭐 여러 나라 민족을 통치하는 그 이제 제국의 형태가 그런 거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영방 국가가 영지를 갖고 있는 그 영방 국가가 어, 많을 때는 뭐 1000개국이 넘었다고 하니까 보통 한 300국 나라 정도 이렇게 그 이제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이제 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뜻은 바로 교회 축복을 받은 정통성을 가진 나라로 로마 제국을 계승하는 그야말로 수백의 그 영방 국가를 거느린 그 이제 제국이다. 이런 그 이제 뜻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실체는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북부 등지를 포함하는 영방 국가들의 이제 모임이다라는 얘기죠. 글쎄, 그게 참 이게 국가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지만 뭐 나름대로 다 이제 자기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개 낀 실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제가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수도도 이제 고정된 수도가 없다라는 얘기죠. 황제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계속 이제 넘어가면서 황제가 이제 계속 바뀌어 내려가니까 이것도 어, 고정적으로 무슨 뭐 어느 어디를 수도로 정한다 이런 것도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하다라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 지식으로는 그렇게 분히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특징을 볼까요? 정치 체제는 선거제 황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선제후 7명이 그 황제를 갖다 선출했으니까 황제를 선출할 때 선거로 해서 뽑은 거예요. 그다음에 구성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300개 이상의 공국, 주교령, 자유도시 등등 뭐 이제 영지라고 표현했죠. 영방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문화적인 성격으로 봐서는 이제 독일 쪽이니까 독일과 이탈리아 이 양쪽 왕을 다 겸했다라고 했으니까 독일 게르만의 의미가 있죠. 이 게르만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독일을 표현하지만은 이 로마 북쪽을 갖다 다 게르만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어찌됐든 로마 위쪽이니까 게르만이죠, 게르만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로마, 아니, 이탈리아 쪽에 있는 그 로마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전통이 이렇게 융합된 그런 그 문화적인 성격을 이제 갖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 권력.
이게 뭐 제국의 형태라고는 갖췄다고는 하지만은, 뭐, 각기 다른 그 밑에 영광 국가들이 다 그 자치제를 운영하면서 뭐, 군사 외교, 취재를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 권력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매우 약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황제는 명목상의 수장일 뿐 실제 지배력은 영주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형체가 있긴 하지만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약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집권된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쭉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면서, 유명했던 대표적인 황제가 있었다 하면은, 어, 카를 5세, 그다음에 이제 오토 1세, 그다음에 프리드리 2세 등 뭐 이런 그 이제 황제들이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역사적인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교황과 황제 대립의 이제 중심에 이제 서 있었다라는 얘기죠. 주교나 수도원장 같은 고위 성직자를 임명하는 음, 서인권에 대한 그 투쟁이 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봐도 그렇죠. 만일 지금 뭐 교황 지금 저 교황이 저 교황이 잠깐만요. 지금 교황이 레오 교황이죠. 저쪽에 사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잠깐 보고 왔습니다. 미국 출신이죠. 지금 교황이 뭐 사실은 이 캐톨릭 쪽으로는 어떤 권한이 있지만은 뭐 현존하는 그 현대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뭐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때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하고 황제하고 자기가 부딪힐 수뿐이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교라고 얘기하던 캐톨릭 쪽이 이제 뭐 이렇게 뭐 고인물이 오래가면 이제 썩는다고 뭐 자꾸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비리라든가 뭐 면죄부를 판매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심 무대가 또 보면은 신성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30년 전쟁으로 큰 타격을 이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네 차례 전쟁을 이제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정리가 돼 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구심력이 이제 부재해요. 뭐 중앙 권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구심력이 있을 수가 없죠. 무슨 뭐 군대를 동원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아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한번 명령이 내려가면 그냥 모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대두가 되고 또 자유도시가 막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력이 이제 느슨해지는 거죠. 저 전쟁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 이제 여러 그 국가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에도 300개 이상의 뭐 영광 국가가 있다고 하듯이 큰 이제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뭐 조그만 도시 국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국가들이 서로 자기 이득 계산법이 다 다른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신성 로마 제국이라 뭐저 중앙 어떤 권력도 없는 그런 황제한테 충성을 하는 그런 물론 그것도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내가 통치하고 있는 그 한정된 자기만의 그 나라 그 국가들끼리 서로 이득 계산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쟁론을 보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죠. 항상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네 차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30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걸 30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차가 보헤미아 팔츠 전쟁. 1618년에서 1620년까지고. 그다음에 1.5차 전쟁이라고 또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팔츠 수복전이 1621년부터 23년까지 또 있었네요. 그러니까 1.5차라고 하는 것은 팔츠 수복전이기 때문에 보헤미아 팔츠 전쟁의 그 귀속된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 전쟁이 또 1625년부터 29년까지 4년 동안 있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의 무대가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스웨덴에서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1630년부터 1635년. 그다음에 4차가 프랑스 스페인 전쟁이 1635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는데 바로 1618년부터 1648년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3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6.25 전쟁을 3년 동안 하고도 아이고 힘들고 지치고 뭐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도 이제 지리하고 이제 뭐 전화 보도도 안 하는데 그 30년쯤 되면은 이제 뭐 망가진 대로 다 망가진 거고 이제 엉망이 됐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해갖고서 이제 강화 조약을 하겠죠 당연히. 그 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저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30년 전쟁이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유럽이 또 이제 새롭게 질서가 이제 서는 겁니다. 유럽 질서의 균형자 역할을 또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사이에서
뭐 뭔가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걸 또 조정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이제 로마 제국으로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역사적인 의의를 크게 봤을 때 이 네 가지를 갖다 이제 들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쇠퇴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어갖고 아무리 잘 나갔다가도 고인물은 썩는다고 잘 나가던 시절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그게 또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요새 그 트럼프가 지금 마가 운동을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마가라고 하는데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어게인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아메리카가 그레이트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상태가 특히 패권의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니까 이게 자꾸 패권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또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다시 우리가 패권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되겠다. 확실한 지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갖고서 마가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 욕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본 거예요. 트럼프 정말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듯이 신성 로마 제국도 결국 세월이 가다 보면은 망가지게 돼 있는 거죠. 그 고인물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퍼내고 세모를 집어넣기 전에는 그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은 게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이제 충격을 하죠. 나폴레옹은 1769년부터 1821년까지 살았네요. 아무튼 뭐 많이 산 그런 인생도 아닌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나 모르겠습니다. 1806년부터 1818년까지 그러니까 뭐 이 앞에 뭐 30년 전쟁 뭐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요. 한참 뒤의 일이죠. 나폴레옹이 이제 라인 동맹을 조직을 합니다. 독일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라 16개국을 갖다 이렇게 뭉쳐갖고서 라인 동맹을 이제 이렇게 만드니까 아니 이게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을 제외를 했는데 이거 야 이거 저렇게 또 이게 구성이 되니까 독일 그러니까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도 그냥 큰 위협이죠. 예.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까지 독일을 통합 지배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 라인 동맹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이제 힘을 이제 독일 지역 쪽에서 힘을 엄청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그렇게 이제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프란츠 2세 신성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죠. 이 사람이 1792년부터 1806년까지 이제 재위를 했는데 도저히 이게 보니까 뭐 나폴레옹이 와서 뭐 치고받고 도저히 난 여기서 황제를 난 못하겠다 해갖고서 이제 황제직을 자진해서 폐위를 해요. 자, 그러니까 1806년 8월 6일 날 신성로마 제국이 문을 닫은 겁니다. 제위 기간이 1806년 8월 6일까지니까 프란츠 2세가 이제 황제직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신성로마 제국도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844년간 이어진 신성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때 소멸돼서 없어진 겁니다. 지구상 유럽 지도에서. 물론 이제 프란츠 2세는 그 후에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로 또 새로 지위하고 또 뭐 1835년까지 또 오스트리아의 황제로 그 이제 재위를 하고 있었네요. 자, 어찌됐든 이런 그 소위 그 영방 국가와 같은 그런 어떤 국가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제국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황제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묶어 갖고 있었던 신성로마 제국은 도저히 자기가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가 그 왕관을 내려놓으면서 어, 신성로마 제국이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이때 소멸이 된 건데 멸망을 한 건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나폴레옹이 이게 치고 올라와 갖고서 엄청 이제 괴롭혔던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아유 나 이건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직을 내려놓겠어요. 자진해서. 자,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신성로마 제국은 962년부터 1806년까지 844년간을 이어왔네요. 글쎄, 뚜렷한 국가의 형체도 없으면서 844년을 이어왔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300년이 더 긴 그런 기간을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존속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역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핵심 지역을 다 쥐고 있었던 건데, 물론 프랑스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뭐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국경을 맞대게 되는 거죠. 뭐 국경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또 싸움이 일어날 수뿐이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또 그때 있었던 겁니다. 정체성으로 보면은 뭐 국가라기보다는 봉건적 연합체다. 그러니까 국가의 실체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저런 의미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멸망 원인은 이제 중앙 집권을 어차피 못했죠. 제국의 형태, 말로는 제국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밑에 소속돼 있던 여러 국가들을 갖다가 통합하고 이렇게 통솔주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그 권력 없는 중앙 집권력이 없는 그런 제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나타나갖고서
그쪽 동네를 갖다 재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동맹이라는 걸 통해 갖고. 그래서 1806년 8월 6일 오늘 프란츠 2세가 스스로 나 이거 안 할래 하면서 이제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소멸이 됐다. 없어졌다. 글쎄요, 있는 듯 없는 듯 했으니까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듯 많은 듯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비유적 이해라고 해서 이제 볼테르라는 음, 이 이제 볼테르가 한마디를 했어요. 신성하고 로마적이고 제국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신성 로마 제국이 실제로는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적이지도 않고 제국도 아니었다. 예, 신성 로마 제국을 한마디로 평한 볼테르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 그런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부상을 하는 거죠. 독일 통일의 배경이 된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부터. 자,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독일 지역은 300여 개 소국으로 또 분열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은 역시 세상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이제 멸망을 하죠. 몰락을 하죠. 1815년 나폴레옹 몰락 후에 독일 연방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어, 이때 이제 그 프로이센 공화국이 거기서 굉장히 그 이제 컸었죠. 그게 이제 프로이센 공화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쪽 독일 지역이 통일이 되는데 그게 이제 독일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어, 그 현대에 들어와서 독일이 동일과 독일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했죠. 그건 독일 재통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네. 독일 통일은 이 비스마르크가 있을 때 한 것이 독일 통일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동독과 서독이 합친 것은 독일 재통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주도권 다툼을 이제 시작을 하죠. 사실 뭐 오스트리아도 다 독일말 쓰고 프로이센 뭐 이쪽 다 게르만 그 계통이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비스마르크예요. 주도 세력이 비스마르크 총리와 프로이센 왕국이 됐다.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하고 비레일름 1세가 독일을 통일하죠. 프로이센 공화국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여러 그 이제 공국과 도시국가 이런 것들을 막 합쳐갖고서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독일을 만든 거예요. 그 독일 통일이 된 것이 1871년 1월 18일입니다. 그 비렐름 1세가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하죠. 물론 비스마르크는 그 밑에 이제 총리였었고요. 근데 황제보다 비스마르크가 더 이름이 많이 남아있죠. 그만큼 비스마르크가 아주 훌륭한 재상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1871년 1월 18일 날이죠. 그래서 제가 2023년, 24년이네요. 작년 1월 18일 날 제가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독일 제국의 탄생해갖고서 제가 영상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이 어떻게 되는지 음, 물론 아주 뭐 전문가적인 그런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식선으로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냥 봐주시고 이 영상을 한번 감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초열제상이라고 하죠. 한쪽에 칼을 들고 피를 봐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의 근대화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독일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보험 제도가 이 비스마르크가 만든 겁니다. 네. 비스마르크는 상당히 이 독일에 있어서도 그 획기적인 인물이지만 유럽사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고 세계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그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독일이 이제 이때부터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871년이잖아요. 그리고서 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리고서 그때 다 망가지고서 음, 또 베르사유 조약이죠. 그걸로 인해 갖고 독일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고서 그거 다 무시하면서 이제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정말 그거 보면 독일도 대단한 나라예요. 네, 요즘 독일이 좀 형편없이 그냥 망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뭐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이 한글이 수출된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찌아찌아조한테 한글이 수출됐는데 한글은 정말 우수하고 과학적인 글이에요. 정말 정말 여러 번 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글은 정말 이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이 우주에서 가장 적합한 문자가 한글입니다. 자,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한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K-팝, K-스포츠, K-푸드, K-방산이란 말이 있죠.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중요한 우리 문화유산이 있죠.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을 수출을 그렇게 했듯이 한국어로 하는 웅변, 즉 K-스피치가 또 그거죠. 그래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한국 스피치 웅변협회. 총재가 이제 정가뷰,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장은 이제 김병석. 김경석 회장은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여기서 주최하는 제29회 한국어 웅변대회가 8월 14일 날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그 학생들도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뭐 이제 출전하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로 웅변하는 거예요. 그 웅변대회가 바로 8월 14일 날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에서 이제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인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좀 어딘지 모르게 뿌듯하지 않나요? 세계인이 한국어로 웅변한다라는 그 말이 말이죠. 네. 하긴 요즘 뭐 외국인이지만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하는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자, 웅변협회에서 그 하는 그 웅변대에 대한 관련 기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요 하나만 지금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요제 썸네일을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걸어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YDP 투데이 영등포 투데이입니다. 뭐 영등포 투데이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멋진 웅변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해마다 또 거듭이 돼갖고 세계인이 모두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날이 우리 주변에 와 있기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부디 성공적인 웅변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상 김정로 TV에서 바라다 본 세계 오늘에 얽힌 날짜 이야기, 신성로마지국, 그다음에 웅변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